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468페이지 거기 주택단지라고 용어정의 가운데 나오죠? 그거부터 살펴봅니다. 자, 주택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주택단지가 되는 요건. 자, 첫째는 뭘 받아야 된다? 주택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일종의 사업계획 승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를 합쳐서 주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의 건설하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 주택을 짓는 주택건설 사업이 있고,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 바로 대지조성 사업도 이것도 주택의 건설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둘 다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따로 받고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는데, 그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을 짓거나 부대시설을 짓거나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거, 주택 및 부대 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그 일단의 토지, 이렇게 짓는 일단의 토지, 이걸 주택단지라고. 또 하나 있어요. 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지가 조성되면 이 대지가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이것도 주택단지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단지는 실질적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만 주택단지가 아니고, 그런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가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이것도 둘 다 주택단지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주택단지에서 조심할 게 있죠. 뭐로 다 각각 분리됐답니까?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의해서 이 단지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의 주택단지가 조성됐는데 여기에 뭐가 났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남으로써 이쪽과 이쪽이 서로 분리돼 버렸습니다. 뭐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첫 번째, 폭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로 분리됐습니다. 여기 가운데 너비가, 이 폭 너비가 무려 20m 이상 되는 넓은 일반 도로에서 분리돼 버리면 이쪽과 이쪽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자, 바로 여기 이 도로가 생겼죠? 근데 폭이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이쪽이 1단지, 이쪽이 2단지. 우리 주택단지 보면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게 가운데 뭐가 났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폭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서 각각 분리되면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요거 조심해서 요약합니다. 그런데 폭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하고 폭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하고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온다? 자, 여기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20일 8도를 유람한다. 이렇게 오시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붙으면 나중에 뭐 해야 되죠? 여행 가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붙었다고. 그때 갈 때 어떻게 한다? 20일 동안만 우리 전국 8도를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행하는 게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20일 8도. 20일 8도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단지. 두 번째, 여기 공구라는 개념이 나죠. 이때 공구가 뭐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주택단지야, 그 안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뭐라 부른다? 공구입니다. 즉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철도, 고속도로 이런 거로 나누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둘로 나눠졌는데 그 각각 나눠진 별로, 이 공구별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이걸 공구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제1공구 착공신고 따로 하고 제2공구 착공신고 따로 할 수 있고, 공사가 다 끝나고 사용검사 받는 것도 제1공구 사용검사 따로 받을 수 있고 제2공구 사용검사 따로 별도로 수행하는 것 할 수 있는 이런 구역을 한마디로 공구라고 하자. 그래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눈 이유는 왜 나눴다?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 주택단지 안에는 도로라든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도로라든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폭이 몇 미터 이상 되는 6m 이상 되는 폭으로 공구간 경계가 설정돼야 됩니다. 따라서 1공구와 2공구로 나눠지려면 최소한 폭이 몇 미터? 6m 이상 되는 이런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경계가 설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택단지에서 있는 각 군구별로 적어도 300세대 이상으로 져야 됩니다. 각 군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1공구도 300세대 이상, 2공구도 3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 공구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단지 전체로서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될 때 공구 분할이 가능하죠? 자, 1공구도 300세대, 2공구도 300세대 이상이면 총 합치면 600세대면 되잖아. 그래서 600세대만 되면 1공구 300세대, 2공구 300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최대 주택단지는 최소 600세대 이상만 된다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구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저 책으로 들어와.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그 5번 469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는 공공택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슨 사업?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10가지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일 것. 그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땅 중에서 뭐만 짓는 땅?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것만 공공택지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한다? 10가지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데 그 안에다 식후자는 뭘 짓는다?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땅. 그런 땅만 공공택지랍니다. 자, 그 중에 5번째 보시면 아니 이제 몇 번째? 6번째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나오죠. 자,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10가지 공공사업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근데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는 어떤 게 공공택지일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땅이 전부 다 공공택지일까?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누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공공시행자만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가 되고 바로 그 공공시행자들만 사업을 시행이 되고 그때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안 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땅은 공공택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땅 중에서 다른 거 짓는 건 안 돼요. 뭐 짓는 거?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만 공공택지입니다. 그럴 때 공동주택이 뭐죠? 여기는 상가 지을 땅, 여기는 아파트 지을 땅, 여기는 단독주택 지을 땅, 여기는 공장 지을 땅, 여기는 연립주택 지을 땅이라면 바로 공동주택은 이 중에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요 아파트 짓고자 하는 부지, 연립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땅, 이것만 뭐라 본다? 그것만 공공택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때 공공택지는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대지인데 그 중에 뭘 짓는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건 공공택지가 될 수 없고 공공시행자만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두 번째,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땅은 공공택지가 없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만 공동주택을 짓는 땅만 공공택지라고 부른다. 아셨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면 부대시설, 본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시설의 종류만 5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이란 말을 씁니다. 반면에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거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면 반드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부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공동 생활을 위한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주민들에게 있으면 생활하는데 편리한 시설, 이거는 복리시설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 부대시설.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 복리가 편리하다, 그러면 그건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 보십시오. 그럼 부대시설에는 뭐가 있죠? 주차장. 자,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차 어디다 세우라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차장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 당연히 있어야 되죠. 또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야 차량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꼭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각종 건축 설비들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한다? 그건 부대시설에 속한단다. 그래서 어떻게 오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그는 담장 옆
주택단지는 도로 위에다가 건축하였다. 뭐를 줬답니까? 주차장에다 뭘 짓는데 관리사무소를 짓겠답니다. 그건 어디 있죠?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담장 옆 주택단지 안에는 도로 위에다가 건축설비 가져서 건축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쨌든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대설로 정리하시고, 외우는 방법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담장 옆 주택단지는 도로 위에다가 건축하였다. 이렇게 오시고, 그 밖에도 거기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안내 표시판, 공중 화장실, 저수시설, 지하 양수시설, 대피설 이런 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이건 다 부대시설로 집어넣습니다. 반면에 복리시설이란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편리시설이라고 했죠. 어떤 것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근데 이건 그냥 외우기는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을 따로 했어요. 어떻게 했죠? 순서를 바꿨어. 여기 한번 외우는 방법 보실까요? 무슨 시설? 이제 복리시설. 그거는 근린생활시설인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 보십시오. 유치원은 뭐에 속한다? 근린생활시설을 보시고, 이 근린생활시설인 유치원에는 뭐가 있단다? 애들이 뛰어노는 당연히 어린이터가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에는 운동해서 어르신들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근린생활시설인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이걸 무슨 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한단다 라고 정리하시죠. 근데 복리시설도 밑에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1종근생, 2종근생으로 나눴는데 2종근생 중에서 복리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 그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2종근생 중에서 복리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상가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2종근린생활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거기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요거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는 들어갈 수 없는 업종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상가에 엽총 같은 거 파는 거 보셨습니까? 총포판매소 못 봤죠? 처음 봤죠? 그 다음에 장의사, 거기 장의사 있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못 보셨을 거야. 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그래서 머리점만 따면 총장 안 단다. 안마시설소 먼저 써가지고 총장, 그 다음에 안 단다. 우리 총장님은 똑똑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단다.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총장님은 다 안단다. 총장 안 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가지는 이종근생이지만 복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는 상가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기반시설은 무슨 법에 있는 걸 끌어다 쓰자? 국토위계 및 인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시설 7가지 기반시설이 있어요. 그걸 주택법에서도 국토계법에 있는 기반시설 용어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근데 기간시설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죠. 이때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기간시설이라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요 6가지를 우리 기간시설이랍니다. 그럼 간선시설은 뭘까? 자, 간선시설은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이 도로가 지나가는 여기다 뭐 있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지역난방시설은 아까 무슨 시설을 했죠?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도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기간시설의 성격을 둬요. 이건 기간시설이라자. 그럼 이 기간시설이 어디에 있죠? 주택단지 안에도 그런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시설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저 밖에 있는 도로로부터 이런 전기가스, 통신시설이 주택단지 안으로 끌어들이게 돼 있죠. 그때 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기간시설, 동종,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뭐 하는 거? 이렇게 연결시킨 거, 요 연결한 이 시설을 뭐라고 한다? 이걸 간선시설이라고 부르자. 다시 말하면 주택단지 안에도 기간시설이 있고 주택단지 밖에도 기간시설이 있는데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거와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뭐한 거? 연결시킨 거. 자, 예를 들면 전기시설. 어떻게 되죠? 저쪽 도로에 있는 전봇대라든지 또는 땅 속에 전기시설 있잖아. 이걸 어디 끌어들입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때 그 도로에 있는 그 전기시설을
아파트 단지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시설, 요 연결 시설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여기서는 간선시설을 부른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다만 간선시설 중에서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있는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간선시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아서 주택관리사 쪽에서는 시험 문제 났었는데 공인중개사는 아직 나지 않은 게 바로 뭐다? 가통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묶어서 가통지. 이거는 어디 안에 있어도 주택단지 안에 여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는 원래는 주택단지 들어가는 여기 진입구 있는데 여기까지만 간선시설이지만 무슨 시설만은 세 가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도 요거를 뭐에 포함시킨다? 이것도 간선시설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어디 안에 있는 거?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통지 세 가지 시설은 설령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그건 무슨 시설에 포함시킨다? 간선시설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업주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되려면 반드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수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을 사업주체라고 부른다.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짓는 자들만,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자들만 사업주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열거된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주자하고 사용자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죠. 이때 입주자는 뭐 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소유자 개념이 입주자고요. 임차인 개념이 사용자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소유자는 뭐에 속한다? 사용자에 속하고. 아니, 저기 입주자에 속하고 소유자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사용자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럼 입주자는 첫째 주택을 공급받는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당첨됐어. 그럼 뭐가 되죠? 공급받았잖아. 그 자를 뭐라 보죠? 입주자 개념에 들어갑니다. 근데 입주자 개념이 웃기는 게 당첨만 됐다 뿐이잖아. 아직은 소유권 등기 안 됐죠. 왜? 당첨되고 나서 이제 뭐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냅니다.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내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 그때 다 건설이 끝나고 나서 잔금을 치르면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비로소 그때부터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입주자라는 이 개념 속에는 뭐도 있단다? 공급받은, 즉 분양에서 당첨된 사람도 입주자 개념에 속하지만 그 사람은 소유자 개념은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바로 그 소유자. 이 사람도 입주자 개념이고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만 뭐로 본다? 그것만 입주자 개념입니다. 그럼 이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랬으니까 나로 따진다면 내가 뭐가 되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럼 공급받은 자 입주자입니다. 자,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했습니다. 나 입주자입니다. 소유자니까. 근데 내 부인, 마누라 뭐가 되죠? 이것도 배우자, 이것도 입주자입니다. 더 나가서 누구도 들어간단다? 직계 존비속. 이때 직계 존비속 했으니까 직계 존속이 뭐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직계 존속이야. 비속이 뭐죠? 아들, 딸, 손자. 그죠? 손녀.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직계 비속이 되죠. 따라서 형님, 누님 안 들어갑니다. 반계 혈족은 입주자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집에 내가 현재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이 집에 누가 있단다? 우리 형님이나 누님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입주자 개념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 사용자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그래서 관리주체라고 하고 이건 공동주택 관리법에 있는 관리주체를 말한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 리모델링이란 개념 아주 중요하죠. 리모델링은 왜 한답니까?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 걸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목적은 두 가지. 건축물의 노화 억제, 두 번째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한답니다. 자, 방법은 크게 보면 대수선하는 리모델링과 자, 이것도 한번 자료를 봐요. 리모델링은 크게 보면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또 하나는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때 증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이렇게 나누죠. 대수선만 하는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축은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의 개념에는 종전에는 대수선과 증축만 있었는데 이번에 개축하는 리모델링도 건축법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근데 그 건축법에서 나오고 있는 그 리모델링의 개축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아직 주택법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주택법에서는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증축 리모델링이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증축이 구분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럼 그중에 대수선 리모델링은 뭐죠? 아파트, 그중에 고치는 겁니다. 그때 리모델링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용 검사일부터 대수선은 10년만 지나면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증축은 적어도 15년은 지나야지만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에 뭐라고 그랬었죠? 건축물이 노후불량화가 시작되는 시점, 이게 10년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아파트 사용검사 받고 다시 줬는데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뭐는 가능하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증축 리모델링은 10년간은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1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언제부터 가능하죠? 둘로 나눠져. 세대별 증축이 뭐죠? 자, 여기 그림 보십시오. 지금 아파트가 6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어디를 늘리자는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 베란다 쪽을 터가지고 그쪽을 더 넓히자. 우리 아파트가 현재 24평짜리인데 아무래도 너무 좁아. 그래서 앞에 있는 베란다 쪽을 더 터가지고 더 증가시켜서, 이게 빨갛게 한 게 더 증가된 거죠? 이렇게 더 증가시켜가지고 24평짜리를 35평짜리로 늘리자. 이렇게 늘리는 거, 34평으로 늘리자. 이렇게 늘린다면 이게 뭐가 되죠?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얼마까지만 증축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20평짜리 아파트를 100평짜리로 늘리는 게 가능할까?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얼마죠?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세대가 100제곱미터짜리라면 각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랍니다. 그럼 이거에 얼마까지만? 3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니까 앞에 베란다 터가지고 총 130제곱미터짜리 이런 아파트로 증축하는 건 가능하다. 13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 100제곱미터 아니라 85제곱미터 미만이란다. 그럼 100이 아니라 8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80제곱미터짜리라면 주거 전용 면적이 80이야. 요거는 30%만 증축하는 게 아니고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40%, 10% 더 증축할 수 있답니다. 그럼 80제곱미터에 40%를 증축하면 4, 8, 32. 그러니까 80에다가 플러스 32를 더한 112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때는 112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더라. 아까는 100제곱미터짜리는 30%만 가능하니까 100에 30은 30제곱미터니까 100에다 30을 더한 130이 나오지만 80제곱미터짜리는 30이 아니라 40%까지 가능하니까 85 미만은 40%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48, 32를 더한 80에다 31을 더한 112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라는 이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럼 세대수 증가라는 건 뭐죠? 그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 베란다를 넓히거나 뒷벽을 넓혀서 늘리는 게 아니고 세대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이걸 1150세대까지 150세대를 더 늘리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늘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 아파트 단지에는 빈 공터에다가 다시 새로 한 개동을 더 짓는 방법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옥상에 현재 있는 게 15층짜리인데 15층짜리 위에다가 다시 3개층을 올려서 18층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 그걸 수직 증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세대수를 증가는 얼마까지 가능하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그거의 15%니까 150세대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50세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새로 공간에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아파트 옥상에다 이렇게 더 짓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옥상에다가 더시 세대수를 더 올리는 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이거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기존 층수의 원래는 최대 3개층 이내만 증축할 수 있답니다. 다만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2개층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뭐 말을 이렇게 식으로 쓰냐. 최대 3개층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기준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3계층이 아니라 2계층까지만 수지 신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 나눠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5층 이상부터는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3계층까지 수지 신축이 가능하고 14층 이하 되는 아파트에서는 2계층 이하까지만 수지 신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또 그때 신축 당시에 처음에 질 때 구주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질 때 아파트 구조적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거든. 이걸 현재까지 남아 있어야 이 안에 철근 콘크리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수지 신축이 해도 과연 붕괴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축할 당시에 했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수지 신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뭐에 관한 거고 용어 정의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 뒤에서 나중에 봐도 될 겁니다. 넘어가자. 자, 476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본론은 나옵니다. 주택의 건설 파트로 들어가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주택의 건설이죠. 그래서 주택의 건설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뭐 나오죠? 누가 주택을 건설하지? 바로 사업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업 주체가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야 되는 등록 사업자가 있고, 등록 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본다 그랬었죠. 그때 등록을 하고 되는 사업 주체는 그 밑에 나와 있죠. 등록 대상자. 누가 등록할 것이냐? 아무나 등록할까? 아니죠.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 대상자가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죠?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람들만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조금 짓는 사람들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연간이 뭐죠? 1년 동안에 연간은 1년 동안에 주택을 짓는데 최소한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대지를 조성할 때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근데 다만 공동주택 중에서 연간 20세대 이상 질 때부터 등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화시켜서 30세대 이상 질 때부터만 등록하고 30세대가 아닌 25세대 짓는다? 이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답니다. 뭐 짓답니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질 때. 그거는 연간 30세대 이상 질 때만 등록하게 돼 있고 25세대만 짓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세대 하나 더 짓는 거, 바로 원룸형 주택에다가 주인집 하나 더 짓는 거 있었죠? 요것때도 몇 세대부터? 30세대 이상 질 때부터만 등록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 미만이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연간이니까 1년 동안에 꾸준히 적어도 20 또는 30 이상 그런 주택을 살아가나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주소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때 등록한다는 건 그렇게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걸 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업이라는 건 자기의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하라 이거고, 조금만 짓는다면 1년 동안에 얼마 안 졌어요. 뭐 10개밖에 안 졌어. 그러면 굳이 등록까지 할 필요 없고 건축법상 그냥 건축 허가받고 쳐버리면 돼. 건축주로서 건축 허가받고 치면 되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될 필요는 없죠. 또 등록하는 기준, 이제 두 번째, 이런 사람들만 알아. 그래서 원칙은 주택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20호 이상을 짓는 사람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20세대 이상을 짓는 사람인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30세대 이상 질 때부터 사업계, 그때부터 등록할 필요가 있더라. 이때 앞에 반드시 뭐 들어간다? 연간 1년 동안에 란 말이 들어가야 돼.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대지수상도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사람들만 이건 등록을 할 것, 첫 번째죠. 자, 그럼 두 번째, 등록 기준. 이 기준이 뭐죠? 아무나 그럼 이렇게 건설하려고 한다고 그 등록 받아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등록하러 갈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가야지만 등록을 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등록 요건이라고 돼.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기준이라고 하는데 뭘 갖춰야 됩니까? 그 밑에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 자금, 돈이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로서는 기술 인력,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 기술 인력,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무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근데 자금으로서는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돼야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 될 때 등록을 받아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인데 왜 개인은 6억이냐?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 법인은요. 순수한 자본금으로만 3억 이상이고 개인은 자기 집 재산을 다 통틀어서 6억 이상 된다라는 뜻이지 사업자금으로만 6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개인은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기술 인력은 주택을 건설하고 싶으면 건축 분야 기술인이 필요하고 건축 분야 기술인이 필요하고 대지를 조성하고 싶으면 토목 분야 기술인이 적어도 각 1명 이상씩은 돼야 됩니다. 각각 1명 이상씩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뭐가 됐을까? 거기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그 밑에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이렇게 됐죠. 그때 건축 분야 기술자 그 자자를 뭐로 바꾼다? 인자로 바꿉니다. 인자로 바꿔서 건축 분야 기술인 이렇게 바뀌었어. 또 토목 분야 기술자를 토목 분야 기술인 하고 인자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춰서 바꿨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기술자라고 말하나 기술인이라고 말하나 무슨 인자 붙이면 더 나은 겁니까? 자자 붙이면 놈 자자니까 기분 나쁘고 인자 붙이면 사람 인자니까 더 좋은 건가? 글쎄 그런 의도도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용어를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축 분야 기술인 토목 분야 기술인이라고 인자로 바뀌었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자 그렇게 적어도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명 이상씩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무실을 두는데 이 사무실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라고 됐습니다. 종전에는요. 처음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이었었어. 10평 이상. 그러다가 또 법을 개정해서 22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작년도부터 완전히 이제 얼마 정도 되는 규모일까? 이거는 숫자 시키지 않고 그냥 그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그래서 10제곱미터만 돼도 괜찮고 5제곱미터만 돼도 된다. 사무장비만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그때는 이제 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옆에 보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 결격사유는 뭐죠?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세 번째 나는 바로 결격사유라는 건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누구는 등록할 수 없죠? 첫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수법이나 또는 이법, 주택법에서 뭘 받았습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또 5번에 보시면 그 등록이 말소된 후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은 다 등록할 수 없죠. 자 그런 식으로 일정한 결격사에 해당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등록 말소라는 건 뭐죠?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등록이 말소되는 사유입니다.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을 뭐 할 수 있죠?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나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있는데 다만 1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즉 1번 동그라미 1번 사유와 동그라미 5번 사유는 등록을 말소해야 되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시키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첫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예, 등록을 했는데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등록증을 뭐한 사람? 대여한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가지고 등록증 대여하면 반드시 등록 그때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죠. 근데 그 밑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자가 저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등록 말소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처분 전에 등록 말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전에 뭐 한 사람 있죠?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 등록이 말소됐는데 무슨 놈의 사업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도 등록 말소 처분 받기 전에야 등록 말소 처분 받고 후에 하면 안 돼. 그 전에 이미 뭐 받은 게 있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있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뭐 들어간다?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이 중에
분양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첨된 분들은 이제 내 아파트 지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등록이 말소되면서 뭐 했답니까? 너는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수 없대. 그러면 이 등록 당첨된 사람들은 어디 가라는 얘기입니까? 심각한 공중에 떠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미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이 있다면 그건 이미 분양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맨 밑에 등록사업자가 뭐까지 할 수 있다? 시공까지 할 수 있답니다. 여기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한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죠? 등록사업자는 사업 주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뭐까지 한다? 건설공사까지 해간다. 이게 시공이에요. 사업 주체인 동시에 자기가 건설공사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사업 주체로서 지가 등록사업자로서 시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해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는 갖춰야 돼? 등록사업자의 등록 기준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일정한 요건을 더 갖추면 뭐까지 가능하다? 자기가 직접 건설공사를 해야 하는 시공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얼마 되죠? 아까 자금이 여기서 시공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등록은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만 되면 됐었죠. 근데 시공까지 하려면 그때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은 돼야 뭐까지 할 수 있다? 시공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 등록만 할 때는 기술인력이 어떻게 있었죠? 법인일 때는 기술인력,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 시공까지 하려면 기술인력으로서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다?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은 3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중에 한 명이 누가 되죠? 건축기사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건축기사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토목 분야 건축에서 토목 분야 기술인 기술자라고 썼는데 그것도 기술인 해야 돼. 이 사람도 각 한 명 이상은 최소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자로서 최소한 3명 이상은 필요한데 건축기사 1명 플러스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 2명은 반드시 두고 그 밖에 한 명 더 가지고 3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중에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는 각 한 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건축기사 1명, 토목 분야 기술자 1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주택건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돼야 시공까지 할 수 있을까? 예,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적어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은 있어야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다? 그땐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근 5년간을 해서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실적이면 5년간에 다 합친 게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무슨 말이죠? 1년 동안에 평균 얼마면 되죠? 20호 또는 20세대 이상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러면 등록하라 그랬잖아. 등록하기 위한 요건 1년 연간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년 동안에 20호, 20세대씩 쭉 5년간만 해보면 그때 건설적이 적어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요건만 갖춘다면 시공까지 할 수 있다라는 요건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등록사업자라고 돼 있잖아. 이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여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요거는 어떻게 한다? 끝발 있는 사람 4명 있고 끝발 없는 분 2명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끝발 있는 자 4명 있고 끝발 없는 분이 2명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끝발 있죠?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은 당연히 끝발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지방공사, 요거 넷,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을 뭐라 부른다? 끝발 있는 공공기관들이고 쟤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여기 공익법인. 이 공익법인은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딱 한 번 나와. 비등록사업자의 공익법인이라고 딱 한 번 나오고 퇴장합니다. 우리 일요일 날 밤에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 뭐 좀 누구야?
그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 있잖아. 그죠? 거기 그냥 잠깐만 얼굴 비쳤다가 딱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 바로 이게 공익법인은 그렇습니다. 얼굴 한번 살짝 비쳤다가 그다음에는 어디 갔나 이 주택 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 그래서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자들은 끝발 있는 자로서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으로 내려가서는 이건 누구죠? 끝발이 없어. 끝발이 없는데도 등록 안 해도 돼. 바로 여기 주택조합, 주택조합하고 또 하나 고용자, 주택자고 고용자. 이 자들은 끝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도 뭐 할 수 있단다? 등록 안 해도 돼. 근데 얘들은 끝발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등록 안 하고 한다? 안 됩니다. 누구랑 같이 하시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이런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등록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빌붙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공공건설 사업주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여기 나왔어요. 그럼 그 옆에지 공동사업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누구랑 같이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토지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토지소유자는 안 나와요. 지금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에 토지소유자는 안 나오거든.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사업주체가 들어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하고 이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첫 번째. 두 번째,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건 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주택조합이 혼자 할 수도 있어. 근데 아까 그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주택조합이 혼자 할 때는 뭐 해야 돼?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하지 않고 주택조합 혼자 할 때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이 요건들 있죠? 등록사업자로서의 요건 갖춰야 되는 거. 그 등록사업자의 요건을 갖춰야 그때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하지 않고 지 단독으로 해도 가능할 거고, 만약에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이 고용자는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자는 뭐 하자는 얘기야? 단독으로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도 못해. 이런 요건 갖추면 돼? 안 돼 그래도. 그래서 고용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썼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때는 꼭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지 않고 주택조합이 지가 이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가 직접 해도 좋고, 그래서 지가 등록해서 지 혼자 해도 돼. 등록사업자 같이 하지 않고 주택조합이 혼자 등록해서 해도 되고, 근데 고용자는 혼자 등록해서 하는 건 안 되고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택조합부터 나오는데 이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부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자. 그럼 지금 본 내용들까지만 우리 이번 시간과 우리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시 와서 지금 본 거는 어디부터 봤느냐 하면 어디 갔어? 준주택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죠. 주택단지부터 보자. 자, 뭐가 주택단지죠? 반드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이게 주택단지.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대지가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각각을 뭐로 본다? 이걸 주택단지라고 한다. 근데 이런 주택단지 가운데 안에 뭐가 났습니까? 저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주택단지 가운데 생겼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돼 버렸습니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폭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폭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각각 분리되면 각각 1단지, 2단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이때 20m 이상은 일반도로로 연결되고 폭 8m 이상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 동안 8도를 유람한다. 21, 8도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구는 뭐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이 하나의 주택단지요? 그래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다.
제1공구, 제2공구 이같이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각각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 뭐라 부른다? 공구.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 따라서 1공구 착공신고 따로 하고 2공구 착공신고 따로 할 수 있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사용검사 받는 것도 1공구 따로 받고 2공구 따로 받고 이럴 수 있는 걸 공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출 것. 첫째,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부설 주차장 등으로 폭 6m 이상 되는 폭으로 공구 간의 경계가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나누려면 반드시 폭이 6m 이상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주차장으로 경계가 설정돼야 되고, 두 번째, 각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 돼야 된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그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는 주택단지는 총 몇 세대가 돼야 될까? 600세대는 돼야 1공구 300세대, 2공구 300세대 이렇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공사업? 10가지 열거되어 있는 그 공공사업에 따라 건설 조성되는 뭘 지어야 됩니까?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 그것만 공공택지랍니다. 따라서 공공택지가 되려면 10가지 공공사업이라는 게 시행될 것. 그 안에다 뭘 짓는다? 딴 거 짓는 건 안 돼. 공동주택만 짓는 게 공공택지가 된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이란 공공사업에서는 어떤 것만 공공택지일까? 첫째,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민간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택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공공택지가 없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땅에서만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아파트, 상가, 공장,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짓는다면 이 중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게 아파트 부지, 연립주택 부지죠. 바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요 땅들만 공공택지라고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눴죠. 무슨 시설? 기간시설, 부대시설, 본시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첫째,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에 있는 도로, 건축설비 등 이런 주택에 딸린 시설, 아파트를 지으면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의 개념에 들어가고, 반면에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같은 그건 주민들의 생활복리에서 필요한 건 무슨 시설이다? 복리시설이 하자. 그래서 복리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이렇게 했었죠.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담장 옆에는 주택단지는 도로 위에다가 건축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설? 기간시설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기반시설도 있었죠. 기반시설은 국토의 개념이 유명한 범들에 나오는 기반시설을 그대로 끌어놨으면 되고, 그럼 기반시설 말고 기간시설이 있는데 그 어떤 게 기간시설이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걸 우리 기간시설을 하자. 그럼 기간시설은 어떻게 되죠? 주택단지 밖에서 있는 이런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걸 얼리 끌어들여야 돼. 주택단지 안에까지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주택단지 안에는 그 기간시설들과 주택단지 밖에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뭐였다? 연결시킨 거. 여기에 있던 전기시설, 이 안에 있는 전기시설로, 이 안에 있던 가스시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스시설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요 연결시설을 뭐라고 한다? 그걸 간선시설을 하자. 다만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왔어. 그런데도 이게 간선시설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가스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그래서 가통지라고 세 가지 단어.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설령 주택단지 안에 있더라도 이건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 기간시설이 아니라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모델링이란 세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나누시죠. 첫째는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그 다음에 증축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때 증축은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때 대수선이 하려면 적어도 10년만 지나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증축 리모델링은 적어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은 지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대별 증축은 적어도 얼마까지가 나올까? 아파트 베란다를 터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거전용 면적을 더 넓히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자, 각 세대 주거전입 면적의 30% 이내에서 세대 면적을 주거전입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각 세대 주거전입 면적이 있다면 그거의 30%네. 그럼 어떤 세대에서 주거전입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그거의 30%는 30제곱미터가 되죠. 합쳐서 130제곱미터 이렇게 되도록 세대별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세대의 주거전입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85 미만이니까 80제곱미터만 85 미만이더라죠. 그렇다면 80짜리는 얼마까지만 증축이 가능할까?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80제곱미터의 40%면 84, 32, 32제곱미터를 더 증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80제곱미터 있던 데다가 32를 더하면 112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주거전입 면적 가지는 거야. 전용 면적 갖고 따집니다. 전용 면적 말고 무슨 면적이죠? 공용 면적. 우리 책에 보면 나와. 공용 면적도 뭐 할 수 있죠?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즉 베란다나 또는 저 계단 같은 거 있죠? 그쪽도 더 넓힐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넓히는지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증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는 얼마까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현재 1000세대라면 1150세대 15%니까 150세대죠. 그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직 증축도 가능한데 기존 아파트 위에다가 수직을 하려면 이 더 올라가는 무게를 밑에 있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 층수에서 견디지 못하면 붕괴될 수가 있죠. 심각하죠. 그래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원칙적으로 얼마까지만 3계층 이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20층이면 23층까지만 올리는 3계층만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밖에 안 된다면 예를 들면 12층짜리 아파트야. 그럼 3계층을 올려서 15층까지 가능할까? 안 됩니다. 그때는 2계층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4층 이하 되는 아파트는 2계층까지만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부터는 3계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때 수직 증축하려면 처음에 지을 때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사업 주택의 건설로 들어가서 주택을 건설하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누가 건설하지? 사업 주체가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등록 사업자입니다. 첫째, 등록 사업자는 등록 대상자 누가 등록해야 되죠?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들이 등록해야 되는데 그때 주택을 건설하고 싶으면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등록해야 됩니다. 대지를 조성할 때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한다면 이자들은 등록을 하고 그런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해야 되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연간 20세대가 아니라 연간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부터 등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더 완화시킨 거죠. 굳이 20이 아니라 그럼 30이니까 25세대만 짓는다면 등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누구일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사업주체들 또는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다. 바로 원룸형 주택 위에다가 주인집을 짓는다면 이때는 연간 3세대 이상 할 때부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등록하러 갈 때 적어도 뭘 갖춰라?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는 자금.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 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주택을 건설했으면 건축 분야 기술인 자자를 인자로 바꾸려 해서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하고 토목 분야 대지를 조성하려면 토목 분야 기술인 역시 1명 이상이 필요하더라. 각각 최소한 1명 이상은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그럼 등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등록 말소라든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어. 문제는 그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다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입주자들을 모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한 사람들 나 드디어 꿈에 그리는 아파트를 져준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등록이 말소돼가지고 저 사업주체가 못한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등록사업자가 뭐까지 할 수 있다? 지가 직접 건설공사까지 할 수 있다. 사업 주체이면서 동시에 시공자까지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게 가능합니다. 첫째, 자금으로서 법인은 자본금 5억 원,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 이상 되면 등록사업자로서 시공까지 할 수 있다.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이 필요한데 토목 분야 기술 짜자를 인자로 바꿔야 돼.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때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인 각 1명씩은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기사 1명, 토목 분야 기술자 1명은 있어야 되죠. 또 주택건설 실적이 최근 5년간에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다면 시공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람 비등록 사업자. 끝발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마지막 하나 더 공익법인. 이 자들은 끝발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 이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전자에서 자기 직원들 중에 무주택자를 위한 사원아파트를 짓겠답니다. 그럼 사원아파트를 짓는 거 주택을 건설하잖아. 삼성전자가 주택 건설한답니까? 아니잖아. 근데도 자기들 근로자를 위한 고용자를 위해서 지가 주택을 건설한다면 그 삼성전자를 여기서는 고용자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런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뭐한다?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자기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땐 비등록 사업자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주택조합이 무엇이더냐. 예, 첫 번째 대단히 출제 사례 되죠. 그래서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